확실히 인도는 발전했지만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은 그 발전과 무관합니다. 인도의 지도자들은 중국과 파키스탄으로부터 인도를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이 나라는 어떤 종류의 나라입니까? 누구 소유입니까? 누가 운영하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아론다티 로이는 1961년 인도 메갈라야 살롱에서 태어났다. 1963년 부모가 이혼하면서 로이는 외가인 케랄라로 이주하게 된다. 케랄라는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적 신념이 공존하는 지역이었지만 가부장적 질서가 공고했다. 계급 갈등도 심했다. 그곳에서 찻잎을 재배하는 농장을 운영했던 로이의 어머니는 기독교 상속법 개정을 위해 법적 투쟁을 벌였다. 어머니는 마침내 기독교 집안 여성들이 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쟁취했다. 케랄라 사회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페미니스트 어머니는 딸의 선택을 무조건 믿고 존중했다. 학교 공부를 강요하지도 않았다. 로이는 10살이 될 때까지 집에서 책을 읽으며 지냈다. 10살 때 기숙학교에 입학했고 1977년 델리의 건축설계학교에 들어갔지만 커리큘럼에 크게 실망했다. 로이는 건축 설계를 중단하고 글쓰기에 매달렸다. 건축에는 별다른 미련이 없었지만 생계를 해결할 길이 딱히 없었다. 델리의 빈민가에서 넉마주의 일을 하거나 에어로빅 강사로 근근히 살다 1984년 20대 초반 국립도시계획연구소에 취직한다. 그곳에서 로이는 영화감독 프라디프 크위셴을 만났다. 그가 연출한 메시 사이브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했고 시나리오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로이는 1994년 강간을 영화적 장치로 사용하고 실존 인물 플란 데뷔를 난도질하다시피 한 밴디트 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인도 영화계를 향해 윤리를 갖출 것을 촉구했다. 로이는 영화 관계자들에게 배신자 취급을 받았다. 큰 설화를 입었다. 소송까지 휘말렸다. 로이는 준비 중이었던 소설 집필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1996년 작은 것들의 신을 완성한 로이는 런던의 하퍼콜린스로 원고를 보냈다. 문학 담당 편집자 데이비드 고드윈은 작은 것들의 신을 단숨에 읽은 후 곧바로 인도로 향했다. 고드윈은 로이를 만나자마자 출판 계약을 체결했다. 로이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한 무명 작가가 여러 해에 걸쳐 은밀히 자신의 첫 소설을 썼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40가지 언어로 번역이 됐고 수백만 부가 팔렸으며 북어상까지 수상하게 된 리더스 다이제스트류의 낡아빠진 이야기였지만 작가의 은행 계좌는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로이는 작은 것들의 신 출간 직후부터 1년 가까이 책과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났다. 자신의 이야기가 여러 문화와 언어, 대륙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 고무됐다. 하지만 자신이 돈을 벌고 명성을 얻고 인기를 누리는 동안 인도 정부는 핵실험을 하고 있었다. 로이는 경악했다. 1974년 인디라 간디는 미소짓는 붓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인도 최초의 핵실험을 단행했다. 로이는 인디라 간디가 그때부터 진짜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며 독서를 퍼부었다. 인디라 간디의 핵실험은 인도 정치의 혈관에 독을 주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24년이 흘러 또 핵실험을 하자 로이는 통탄을 금치 못한다. 핵폭탄은 인도 국민을 저버린 지배 계급이 저지른 마지막 배신 행위입니다. 인도 사회는 로이의 절규를 외면했다. 1998년 핵개발 책임자로 대중 앞에 등장한 압둘 칼람은 점차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기 시작한다. 로이의 근심도 나날이 깊어져 갔다. 핵 문제뿐만이 아니었다. 1년 만에 돌아와서 본 델리의 빈부격차는 상상을 초월했다. 부자들의 담장은 더욱 높아졌고 음습한 곳에는 어디서나 마치 이처럼 빈민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환경마저 처참히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땅은 썩어가고 강은 죽고 숲이 사라지고 공기는 숨쉬기가 불가능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로이는 내 아픈 눈을 뜬 채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 한때 인도에서 기괴할 만큼 성공적인 첫 작품을 쓴 작가로 묘사되던 로이는 1999년 인도의 핵개발과 나르마다강 유역의 대규모 댐 건설을 강도 높게 비판한 생존의 비용을 출간하면서부터 괴물 같은 인간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로이에게도 망설임은 있었다. 명성이 사라지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스스로 가만히 물어보았다. 로이는 현명했다. 명성이 제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조건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저를 죽일 것입니다. 예의 바르고 깨끗한 방식으로 죽을 때까지 저를 때리겠죠. 로이는 자기답게 살기 위해 용기를 낸다. 로이가 나르마다강 유역을 방문한 것은 1999년 3월 말 대법원이 댐 건설 중지 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가량 지난 후였다.
인도 독립투쟁 이래 가장 괄목할 만한 비폭력 저항운동 중 하나인 나르마다강을 살리기 위한 불뿌리 운동 조직은 너무 큰 타격을 받았다. 그곳에서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진 로이는 현장으로 달려갔다. 로이는 강을 지키기 위해 수년 동안 평화롭게 끈질기게 싸워온 권력 없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매혹당하고 만다. 실패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날마다 전장에 나가는 사람들과 로이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로이는 안도했다. 나르마다강 계곡이 한 사람의 작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채 돌아왔다. 로이는 우선 정부 비밀 문서를 포함한 엄청난 양의 자료를 모조리 읽었다. 제대로 글을 쓰기 위해서였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극이 소설 소재로 지나치게 품격이 없는 것으로 보여도 자신이 일관된 이야기로 만들었다. 한 정부가 민주주의라는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국가이익이라는 이름 아래 어떻게 교묘한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가차없이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예시로 들어가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인도에서 댐 건설 반대는 일종의 금기 사항에 가까웠다. 댐이 곧 현대 인도의 사원이라고 외친 네루의 연설은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었다. 인도 사람들에게 대형댐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옹호돼야 하며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신앙으로 자리 잡은 지 아주 오래지만 정작 그 거대한 댐들은 인도 사회에 무거운 짐을 안겨주고 있었다. 로이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인도의 총 곡물 생산에서 대형댐의 기여도는 겨우 12%로 추정되며 농촌 가구의 70% 이상, 빈민 지역의 80% 이상이 전기 없이 살고 있었다. 댐 건설로 쫓겨나야 했던 사람들의 규모에 대한 기록은 흔적조차 없었다. 로이는 절규했다. 인도 국가도 용서받을 수 없지만 인도의 지식인 공동체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로이는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약 4천만 명이 댐 건설에 희생된 것으로 추정했다. 로이는 작가에게 조심성과 용의주도 함은 역사 앞에서 기실 비겁함이 되고 일종의 아첨이 될 뿐이라 믿었다. 소설가가 후속 작품을 쓰지 않고 정치 에세이에만 몰두하는 활동가로 전락했다고 야유를 퍼붓는 사람들 앞에서 로이는 당당했다. 저는 작은 것들에 신을 쓴 사람은 왜 작가로 불리고 정치 에세이를 쓴 사람은 왜 활동가로 불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작은 것들에 신은 소설이지만 제가 쓴 어떤 에세이 못지않게 정치적입니다. 물론 제 에세이들은 논픽션입니다. 그러나 대체 언제부터 작가들이 논픽션을 쓸 권리를 포기했습니까? 친구들은 로이를 격려하면서도 꼬투리 잡힐 약점은 없는지 미납세금은 없는지 확인하라고 충고했다. 로이가 이민을 준비 중이며 조만간 인도를 완전히 떠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모든 의혹이나 소문과 반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에 몰두하고 있었다. 로이가 인도를 떠날 기미를 조금도 보이지 않자 일부 기득권 세력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그를 핍박했다. 로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로이는 문학의 존엄성을 포기할 수 없었다. 저는 작가입니다. 저는 싸울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과 모순에서 도망치지 않기 위해 글을 쓴다는 아룬다티 로이는 문학은 인간의 삶에 끊임없이 관여하는 이야기라는 걸 전하고 있다.